순서는 대구보건대학교의 남성희 총장님께서 IoT 기반 웰니스 산업 메디시티 대구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오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회장님께서 10분을 좀 오버하셨기 때문에 제가 5분 줄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IoT 기반 웰니스 사업이 우리 대구 메디시티 구축의 어떤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늘 제 사례를 발표해 드리겠는데, 사실은 제가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전공이 간호학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그럼 의사십니까 하고 묻는데요. 오늘 이 발표했다가 혹시 전공이 공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다 다르시겠지만 어느 집단이 한 60대 정도의 집단에게 당신은 30대 바디로 살고 싶은가 30대 마인드로 살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30대 정신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지 않고 30대 바디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늘 30대고 젊고 그렇지만 이제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30대 바디로 살고 싶다고 했는데요. 불행히도 지금 태어난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향후 우리들의 그 수명은 30년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대의 사람이 30대 바디로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보통 80에서 90을 산다고 해도 30년을 더하면 110살에서 120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6,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과연 몸이 70년을 버텨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웰니스가 중요하다. 전에는 웰빙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웰다잉을 또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웰니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래 살면서도 인류 노동은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47%가 소멸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주역이 뭐냐 하면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때문이다. IoT 때문이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데, 전에는 이렇게 기기가 서로 지금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이 인간의 조작이 필수였지만 앞으로 IoT 시대에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이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웰니스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IoT 기반 웰니스 산업 현황, 그리고 정부와 대구광역시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그 육성 정책에 따라서 10년 전에 저희가 대구 시니어 체험관에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로 대구보건대학교 링크 플러스 웰니스 사업을 하게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은 개요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oT 기반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접목해서 미래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IoT는 이제 센서를 달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컴퓨팅, 액추어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셀프 케어라든지 리빙 케어라든지 웰니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결합된 IoT 플러스 웰니스가 앞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신성장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국내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의 현황을 보면요. 현재 IoT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1.27%밖에 되지 않는데 2013년에 2조 3천억 원대의 그 시장 규모였는데 2020년이 되면 17조
1,000억으로 연평균 38.8%가 성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웰니스 시장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76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셀프케어 부분, 리빙케어 부분, 웰니스 엔터테인먼트 부분으로 해서 대단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외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은 해외 IoT 시장 규모는 연평균 26.2%가 성장해서 2013년에 2천억 달러였던 것이 2020년에는 1조 2,500억 달러로 가고요. 그리고 웰니스 시장 규모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여기 핵심 소비자 집단 규모가 약 2억 8,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IoT 기반 웰니스 산업 얘기를 하지만 현안은 어떠냐 하면 일단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을 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완성도의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가 매우 미흡합니다. 또 인덱스 기반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웰니스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주 근 15년 전, 2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엑스레이를 찍고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제 다리가 아프면 또 정형외과에 갖다 주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찍고 나면 모든 그 선생님들이 외과는 외과에서 정형외과는 정형외과에서 다 논아보고 또 거기서 처방을 하면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주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제 이건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그 세상에서 과연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가 자기만 알아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그 일반 대학에서 물리치료과를 개설하고 방사선과를 개설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일반 대학하고 다르려면 어떻게 전문화를 시켜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조선일보 헬스 지면에서 어떤 걸 읽었느냐 하면 저는 사실 인문사회 계열이어서 이런 의료 계통, 헬스 계통을 잘 모르지만 Lab in a cell 해가지고 세포 하나 속의 연구소 그런 뜻이죠. 세포 하나를 빼면 거기서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혈액 한 방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장차 치매가 걸릴지 안 걸릴지까지 다 알아낸다는데 과연 우리 학교 임상병리학과를 나와서 이 학생이 피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 새로운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보건산업 융합지원단이라는 기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중에서 정규 교육이 아닌 보건계통 통합교육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대학보다 보건 그 의료기사에 관련된 모든 학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간호과, 보건행정과, 물리치료과, 치과위생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치기공과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전체 학생 중에서 일부씩 뽑아가지고 보건교육의 통합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부터 환자가 병원을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어떤 시스템으로 병원이 돌아가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당장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라든지 취업률에 그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교육을 한번 시도해 본다는 차원에서 그걸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보건산업융합지원단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거기에서 보건계통의 학과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론티어 사업을 미리 한번 해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계통학과하고 같이 도핑 산업과는 어떤 연관이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 또는 그 요즘은 실버 산업 또는 골든 에이지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노령화 산업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그 고령화와 스포츠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보건계통에서 동물치료사, 동물간호사하고는 어떤 것을 맺어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하고 그 연구를 직접 실험하기 위해서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을 예를 들면 100명 정도를 뽑아서 그 학생들에게 직접 포럼을 하고 연구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어떤 사업에다 대입하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웰리스 사업도 그 중에 하나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아까 여기 전문 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그 보건산업 융합 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인터내셔널 컴퓨터 드라이빙 라이센스라는 ICDL 그 관리자 과정을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명의 학생들에게 직접 손목에다가 기기를 채워주고 학교에다가 그 기기에 대한 플랫폼을 하나 설치해서 학교 오면서 찍고 가면서 찍고 해서 자기의 신체 변화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발표를 하는 그룹별 토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꼭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지역 전략 산업 육성 방안을 보면요, 이제 전문대학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지역 사회 산업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동방 성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그 지역에 대한 육성 모델을 보면 대전은 첨단 센서에 대한 산업, 그리고 강원도는 스마트 헬스케어, 경상북도는 스마트 기기,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IoT 기반 웰리스 산업을 중점 육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요, 1960년대는 섬유와 염색을 주로 하는 그런 그 도시였고요. 70년대에서 90년대는 금형이라든지 용접, 섬유, 안경 이런 뿌리 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섬유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고 열세에 빠져 있어서 앞으로의 대구를 이끌어갈 산업은 무엇인가 대구가 아주 심각히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은 물리학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생물학이다. 물리학을 통해서 무인 운송 수단이라든지 3D 프린팅, 로봇, 신소재에 대한 산업이 발전될 것이고 디지털 기술로 IoT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생물학으로는 역시 DNA, 바이오, 나노 뭐 이런 부분이 발전할 것인데 우리 대구는 신성장 거점으로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 또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유치했기 때문에 의료 산업 허브로 조성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희도 거기에 같이 맞춰서 이제 그 웰리스 사업을 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IoT 기반 웰리스 산업 육성 전략은요. 먼저 IoT 기반 웰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 활성화 및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기업 직접화 및 시범지구 기반 조성, 글로벌 확산 및 거점 구축 뭐 이렇게 이제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 R&D 지원 중에 가장 이제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유헬스케어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정책을 잡았길래 그 유헬스케어에 필요한 부분이 시니어 체험관. 그러니까 고령화 시대에 고령들이 되면 어떻게 몸이 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니어 체험관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것과 스마트 헬스 종합센터를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그 정책을 갖고 있어서요. 뒤로. 네. 네, 저희가 대구 시니어 체험관 구축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때가 2007년인데 정부에서 그 고령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2군데의 도시를 선정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나서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북대, 영남대, 대구 한의대, 계명대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주관 기업이 돼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사업비는 119억이고요. 2007년부터 5년간 구축 사업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13년까지 또 5년간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대구 시니어 체험관이라는 게 고령화 사회를 미리 체험해 보는 그런 사업인데 4년제 대학, 일반 대학도 무슨 R&D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이 고령 산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대구 보건대학이라 그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 기관에 각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것을 선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시하고 저희 대구하고 같이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니어 체험관 구축으로 인해서 아까 여러 가지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폴 김 박사가 한 말 그대로 교육은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다. 그러면서 교육은 바로 4E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E가 뭐냐 하면 exposure, 노출돼야 되고요. 모든 환경에 노출돼야 되고 그다음에 experiment,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engage, 서로 관계를 맺고 그것이 empowerment, 역량 강화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나는 졸업해서 간호사가 될 거야, 물리치료사가 될 거야 이것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하고 거기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내 전공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창의적으로 창출해내는데 무척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관에서 한 일들은요. 이제 R&D로는 시니어 증강 기술, 또 플랫폼 고도화 기술, 실증 서비스 개발,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산업하고 기업하고의 지원, 인력 면에서는 산업 생태계 육성, 케어 서비스 사업, 또 사용성 평가 지원, 기업 지원 프로그램, 산업 인력 양성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IoT 기반 웰니스 산업의 인프라 및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됐는데 시니어 레저 문화 산업 타운 사업이라든지 또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그리고 IoT 스마트 커뮤니티 리빙 타운 조성 또 종합 클러스터 육성 이런 것들을 대구시하고 같이 한 사업 같이 해나가면서 시니어에 대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니어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식 부족으로 대구시에서조차서도 또 대구시의 의원님들도 여기 와서 도대체 이 체험관에서는 어떤 생산품을 생산해내느냐, 뭘 만들어내느냐, 또 어떤 회사를 세웠느냐 이제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체험관이라는 데는 의미를 몰라서 저희가 무척 곤욕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해온 거죠. 시니어 산업 플랫폼 고도화 기술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라이프 증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자기 카드를 갖다 대면 이 사람의 몸의 상태와 연령에 맞게 몇 킬로 속도로 몇 분간을 뛰어라. 그리고 그랬을 때 심장 박동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 연세에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의 양이나 운동의 속도 같은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책정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니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다시 그 시니어들이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그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동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액티브 시니어 기능성 항방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니어 산업 실증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일을 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니어 웰니스 고령 친화 기업 지원 이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죠. 전부 기업 집접화 및 생태계를 조성했고 사용성 평가 지원, 글로벌 허브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또 제품 서비스 연계 사업 모델이라든지 한방 웰니스 케어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 많이 한 일인데 자랑 같아서 생략하기를 하고요. 그 결과 2016년 처음 2007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해서 2008년부터 약 10,000명, 그다음에 구축이 완료됐을 때 2만 명, 그리고 2016년까지는 2013년부터 16년까지는 매년 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시니어 현장을 체험하게 됐고 그 결과 대구시가 어쩌면 메디시티로서의 브랜드를 좀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초로 대구시가 메디시티로 가면서 의료 관광객을 2만 명 이상 돌파하게 됐고요. 또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그런 면에 저희가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링크 플러스 고도화 사업도 역시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웰니스 사업을 하나 넣었고요. 한 꼭지가
이제 두 번째 꼭지가 웰리스 토탈 솔루션 케어 이 두 꼭지고 이제 마지막이 방사능 안전식품 개발 이렇게 세 꼭지로 저희가 링크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니어 웰리스 비즈니스 사업은 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고요. 두 번째로 시니어 웰리스 토탈 케어 사업은 저희가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면 공무원 기관하고 연계해서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악순환을 지금까지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내가 늙어서 아픈 거지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한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뛰어들어서 공무원의 근무 공간 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중심의 시설을 좀 구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오는 정신적인 어떤 그 문제를 좀 풀어주고 그리고 이미지 관리를 해준다 그런 그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건강대구 실천을 위한 공무원 심신 관리 이 사업이 되겠는데 맨 이쪽에 왼쪽에 피지컬 헬스케어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신체 관리라든지 예방 중심 건강 관리, 만성 질환 관리, 예방 중심 신체 검진을 해주고 또 이미지 헬스케어로 두피 관리, 피부 관리, 이미지 관리 해주고 멘탈 헬스케어로 스트레스 관리, 아로마 케어, 산소 케어 이런 걸 해서 심신이 건강한 공무원 그리고 생산성 및 건정성을 향상해서 메디시티 대구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고 그것이 건강대구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심신 관리로 이어지는 이런 웰리스 토탈 케어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처음에는 도입 시에는 인프라 구축과 대구시 공무원 대상 서비스를 시행할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확산시킬 거고요. 그다음에는 서비스 제공 지역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산시켜서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대구보건대학교 웰리스 토탈케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이제 신체 건강을 개선해주고 이미지 개선하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서 심신 건강 개선을 통한 대구시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막 제가 주마간산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늘 해오는 바로 눈앞에 어떤 교육만 가지고는 미래를 좀 바꿔나갈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실험적이고 또 프론티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을 수많은 실패와 그 중에서 꼭 갈 길을 찾아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만이 자기만의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육보건대학의 박두환 총장님께서 보건의료 융합 분야 최창업 교육 도전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심대학 삼육보건대학교 박두환입니다. 앞서 귀한 발표를 해주신 이용순 원장님 또 남성희 총장님 귀한 발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유성이 참 익숙합니다. 그 제 양력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 옆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한국화학연구소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대학 가기 전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야말로 제가 놀던 곳입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왔는데 굉장히 많이 변하고 아주 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주제는 사례 발표인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주신 것은 취창업 교육 수범 사례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대학이 뭐 수범이나 우수, 모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거 빼고 그냥 사례 발표하라면 그냥 있는 거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도전 사례라고 바뀌었습니다. 도전은 뭐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 대학이 하고 있는 거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고 계시는 거일 겁니다. 저희 대학이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그마한 대학이 이런 일들도 하고 있구나 하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대학을 진심대학이 되자, 그 다음에 에이스 362 되자 이런
표를 걸었었는데요. 진심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말 인성이 바탕이 되는 그런 진심 인재가 되자,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인재. 지금의 4차 산업 시대에는 어떤 지식과 기술보다 오히려 애티튜드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진심 인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심 교육으로 진심 인재 양성하는 진심대학이다. 그리고 에이스 36은 여기에 지금 그 36이란 이름 자체가 석삼자 기를 육자입니다. 지덕체 세 가지를 전인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인데 숫자로 저희가 36으로 표시하면서 세 가지 목표와 6대 전략, 또 밑에 36가지 세부 과제들이 있습니다. 발전 전략에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고요. 여기 ACE는 A는 Admission Competitiveness에서 가장 입학하고 싶은 대학이 되겠다. 우리 대학이. 그 다음에 C는 College Satisfaction, 가장 만족도가 높은 대학이 되겠다. 그 다음에 E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Employment Reinforcement입니다. 그래서 가장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정말 에이스 36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발전 전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2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인재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는 우리가 그런 진심 인재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4번부터 7번까지는 취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번은 창업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취창업 관련된 부서들이 나눠 있던 것을 산학 취업처를 하나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여 안에 취업 지원센터, 창직 창업 지원센터, 현장 실습 지원센터, 글로벌 능력 개발센터, 이렇게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된 이런 센터들을 산학 취업처 아래 다 모아가지고 이 서로 연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계획도 수립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도 하고 취업 및 사후 관리까지 다 한 처에서 이런 센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먼저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여러 부서들이 함께 하면서 교육 과정 개발하고 또 취업반을 별도로 국내 취업, 해외 취업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추는 정규, 비정규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또 이런 센터들이 함께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결국은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 특별히 해외 취업 갔다가 중도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 학생들을 이쪽 국내 취업 쪽으로 돌려서 국내 취업 시켜서 저희들이 그 8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자,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심 인재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방법으로 에이스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성이 바탕이 된 그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마인드를 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마인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탐색 과정, 자기 이해 과정, 자기 가치 향상 과정,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 나눔, 이렇게 4단계로 진행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고위험군입니다. 전체 학생들을 실태 조사나 뭐 적응도 조사나 뭐 심리 상담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히 이 고위험군, 이 고위험군은 학사 경고, 성적이 좀 부진하거나 또 장기 결석 그런 학생들, 또 자기 탐색 영역에서 점수가 낮은 이런 학생들을 따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학생들을 별도로 전문가가 상담을 한다든지 위기 상담 관리한다든지 또 점프업 프로그램을, 이 점프업 프로그램 나중에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결과 중도 탈락률이 감소되고 재학생 충원률은 올라갔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취업률도 올라가는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에이스 마인드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학기 전 또는 입학 전입니다. 입학 전, 그다음에 재학 중, 그다음에 학기 후 또는 졸업 후에 이런 단계를 거쳐서 3단계로 하는데, 특별히 요 비전 세움, 저희들이 입학 전에 한 주 내지 2주 동안 1학점을 주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합숙하면서 이 비전 세움 학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선배 초청, 전문가 초청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때 이제 등록을 하는 시점이 돼서 그때 이제 그 등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선택한 전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비전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과정들은 저희들이 비전 키우는 단계라 그래서 비전 키움 단계입니다. 재학 중에는 비전 키움,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 후에는 비전을 나누어라. 그래서 저희들의 비전 세움, 비전 키움, 비전 나눔 그런 과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그 EAS 캐리어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저희들이 그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이력 관리 또는 경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학 전부터 이런 그 저희들이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기 있는 그 처음에는 밀착 상담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심층 지도 상담 지도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지도 상담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프로세스로 다 상담을 거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도 탈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가지고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말씀드릴 게 IS2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나중에 취업 후에 특별히 글로벌 역량, 해외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IS는 뭐의 약자냐면 Integration of Subject and English, 학문과 영어의 뭐 접목, 접합, 뭐 통합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신입생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비전 세움 학기 때 전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이제 테스트합니다. 레벨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그 학생들에 맞게 반을 편성해 가지고 1학년 1년 동안 두 학기 동안에 주당 4시간, 그다음에 20명 이하의 수업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각 전공별로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특별히 전문대 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좀 낮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그 전공 영역에 맞는 용어들을 중심으로 한 영어 교재를 개발해서 반복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특별히 영어는 전체 학과가 하고 있고 이 일본의 취업을 관심이 많은 노인케어 창업과는 일본어, 그다음에 중국학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피부건강관리과는 중국어, 또 그다음에 아동보육과는 아동 영어 지도, 이런 식으로 전공에 맞는 영어 교재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1년 동안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이 해외 취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해외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영어 대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어학 연수라든지 여름 이제 겨울로 가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IS2만 처음에 시작하다가 요번에 최근에 ISL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영어만 하다가 학과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어, 중국어 등등이 좀 도입되면서 ISL, 잉글리시를 랭귀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ISL 교육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관계되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입식 교육, 뭐 대부분 대학들이 하고 계실 거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교육부에서도 유연학기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일부 학과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주 중에 10주 동안에는 모든 수업을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힘들죠. 그 16주에 할 수업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주차, 1주차에는 이런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소개하고요. 2주차에는 또 이런 취업 매칭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4주는 매칭이 돼서 그 회사에 가서 4주 동안 인턴십을 한 후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90% 이상의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몰입식 교육이라 그래가지고 10주 동안에 몰입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그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취업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들의 사회 맞춤형 취업 약정형을 하기 위해서 우수 산업체와 협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34개 업체를 이 호텔에서 함께 하는 그런 협약하는 사진이고요. 또 그 외에 학과별로 저희 피부건강관리과는 아모레퍼시픽, ST로데 이런 데하고도 협약을 하고 있고, 또 아동보육은 이 꼬망새로 하는 그런 아동 보육 그 그룹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수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취업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의료정보과의 예인데 원팀 원 프로젝트, 그래서 그렇게 협약을 맺은 이런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학과 학생들 몇 명들과 팀을 짜서 그 회사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그 회사에 취업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별도반 사회 맞춤형 또는 취업 약정형 별도반을 운영하는 예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삼육서울병원과 해서 이렇게 높은 90%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고요. 이상의 의료정보과도 이런 업체 산업체들과 해서 90% 이상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훨씬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학과들이 다양한 학과에 맞는 그런 그 산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잘 안 보이는데 아마 이게 지금 화면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 오늘 대학신문에서 보내주신 파일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산업체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위해서 여기 보면은 취업 후 도움이 되었던 교과목이 뭐냐 졸업생들에게는 묻고요. 또 산업체에는 귀사 입장에서 우리 대학교가 필요한 전공 교과가 뭐냐, 뭐 가장 필요한 교양 교과가 뭐냐, 또 당신의 회사에서 우리 대학에 추천할 과목이 뭐냐 등등을 거의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들을 받아서 이런 교육 과정을 다시 저희들이 만듭니다. 이 의료정보과의 교육 과정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각 산업체와 졸업생들의 수요 조사를 거쳐서 교육 과정을 다시 개발한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작년부터 이 해외 취업 희망자 전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비교과 전형인데요. 전혀 학업 성적을 안 보고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자기 추천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정말 해외 취업에 역량 있는 학생들을 미리 뽑아서 교육시킨 다음에 해외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도전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지원자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이면 졸업자가 나오는데 그 학생들이 대부분 해외 취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정보과는 연계 교육 전공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사관학교를 통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한 방학 동안에 미리 와서 전공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서류만 가지고요. 굉장히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중도 탈락률이 훨씬 적고 취업률은 90% 이상을 이루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외 취업률을 전체 취업률을 15년 말에는 75.6%, 작년 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 자체 조사에 의하면 건보공단만 77.8%를 달성해서 혹시 그 국세청 DB까지 같이 합쳐지면 또 80%가 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그 창업이 들어간 학과를 하나 좀 신설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지과가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요거를 좀 분과시켜가지고 노인케어 창업과하고 아동보육과로 나누면서 아예 이 노인복지 쪽이죠. 노인복지 쪽의 이름을 노인케어 창업과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진학하는 분들 중에 이 나이가 많은 분들, 뭐 65세, 60세, 55세 이런 분들이 오셔서 2년 동안 공부하고 내가 이런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만학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창업을 졸업하면 이제 2월에 졸업인데요, 하실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이런 과 이름을 아예 노인케어 창업과를 지금 해서 지금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띵킹 생각하고 창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창업 웨이 창업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가르쳐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 또 창업도 현재 학생들이 3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교과목을 저희들이 학과에 이제 개설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학과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보통 이제 교무처장이 위원장이신데 제가 이제 아예 위원장을 제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모든 학과의 교육 개설하기 전에 직접 학과장들과 함께 왜 이 과목을 개설해야 되면 폐지하며 강사까지 제가 다 관여하면서 하면서 이 교과목들을 창업에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설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모든 과에서 이 한두 개 이상씩의 창업 교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창업을 권장하며 또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떤 그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둘 다 올해의 이제 실적인데 U300이라고 일반 대학과 함께 경쟁해서 창업팀을 선발하는 겁니다. 전문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대학의 한 팀이 19.5, 여러 팀이 선정된 건 아니고 팀 이름이 19.5입니다. 19.5라고 하는 팀이 한 팀이 선발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대회에 나가서 뭐 코트라 뭐 회장상도 받고 뭐 이런 등등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는 이런 창업에 대한 그런 교육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실습실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말 강남에 최고 가는 샵을 학교 안에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SHU는 저희 대학의 이니셜이고요. 뷰티 헤어 살롱이라고 이렇게 아주 뭐 가보면은 굉장히 아주 좀 럭셔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뷰티 헤어과의 것이고요. 이것은 피부건강관리과 것인데 슈 스킨 바디 피부관리샵이라고 또 이렇게 관리샵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곳에서 실제로 실습을 해봅니다. 샵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해주고 동료 학생들, 특별히 우리 그 피부건강관리과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교직원들이 이제 여기에 와서 학생들의 시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교직원들에게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시험을 보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학생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샵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그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재교육자라든지 또 이게 중국에서 재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란지 이런 사람들을 아까 그런 시설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교육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 새 학생이 이런 경진대회라든지 해외 그다음에 그 외부의 공모전에 응모해가지고 수상하는 이런 경력들을 바탕으로 새 학생들이 자기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아이템들 가지고 창업을 하겠다고 새 학생이 사업자 등록증을 낸 뭐 그런 지금 사례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뭐 다른 큰 대학들이 더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렇게 순서가 주어져서 제가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뭐 저희 대학을 잠시나마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함께 협력해서 모든 전문 대학들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바로 이어서요. 우리 유한대학교의 이권현 총장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유한대학교 이권현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님께서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교육 질 제고 방안으로 고등교육 체계 재구조화 및 전문대학 예산 지원 확대 방안 또는 교육과정 개발 방안 등 그 내용이 바이블에 가깝도록 아주 자세하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고등직업 교육은 어떤
인재 양성 방향에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학 입장에서의 그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흔히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차 산업혁명이 교육, 특히 고등직업 교육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총장님들은 하나의 공통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차 산업혁명이 IT 기술을 도입한 진보적 IT 기술로 이루어진 혁명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즉 빅데이터죠.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창의력이 혁명의 그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선 산업혁명들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혁신적 기술로만 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기술에 사람이 더해지는 그 따뜻한 포용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그 냉정한 기술로만 이루어졌던 그 산업혁명들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은 핵심적 주체가 될 것이며 우리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에서 교육 인재 양성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오늘날 1차 또는 2차, 3차 산업 간의 그 경제가 허물어진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한 인재는 그 메이커로서의 어떤 역량 또는 융합적인 통찰력을 갖는 사람 또는 창의력 또 기업가 정신 또는 어우러서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의 협력을 위한 그런 리더십과 팔로우십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기술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이 앞으로 우리가 인재 양성의 핵심 포인트가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혁명하면 뭐 좋은 교육을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겠죠. 오늘 그 발표한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교육질 방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크 또는 PBL, 플랍 러닝 등 학교 교육은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또 초지능, 애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초연결, 사람 간의 사람 네트워크 이런 사회가 요구되는 그 탈번들링 이와 같은 것들이 대학 교육의 사실 전공과 또는 교수법의 형태 등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더 잘 아는 바와 같이 제3차 산업 시대와는 달리 4차 산업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많은 일의 부분을 인공지능에게 맡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기반한 급격한 기술의 혁신과 융합은 생산 또는 유통, 소비를 아우르는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가치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의하면 2020년에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계의 많은 것을 뺏기고 난 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기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만이 지니는 감성을 개발하고 또 그 감성과 함께 이웃과 소통하고 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즉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그 가치를 진보적 기술과 함께 접목시켜서 사실 직무 현장에서는 통섭적인 멀티어로서의 그 역할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멀티어는 그 융합복합의 시대와 함께 통섭의 시대에 부응하는 새 인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미래 사회는 매우 불투명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해낼 창의력 능력과 정신 자세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멀티십은 종적으로는 리더십과 팔로우십, 그리고 행적으로는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를 통섭하고,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미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봇 사용 확대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대응하는 조치로서 디지털 시장에 대한 근로자의 신기술을 제공하고, 또 향상 교육과 함께 교육 현장의 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4차 산업혁명이 요구되는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2020년도 언제 되면 학령기에 도달하는 그 신입생 자원이 급속도로 감축된다는 데 대해서 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4차 산업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현장으로부터 로봇가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러한 일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인력들은 또 다른 향상 교육 내지는 재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가꿔야 한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을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채워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의 교육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야겠는데, 우선 현재처럼 교수가 그냥 학생을 가리키는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지식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각각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 창의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조력자 내지는 디자이너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수자도 그 학습자와 함께 배워나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대학에서도 그 학습자들이 현재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대학 교육 환경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정부도 현재와 같은 기존 학제에서 벗어나서 미래 산업 인력 양성 체계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전문대학의 그 어떤 특성화라든가 또는 여타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4차 산업 인력 양성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고등직업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협력하며 상생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인성교육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메이커 교육 및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역량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승강기대학교의 김천영 총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한국성균대학교 총장 김천영입니다. 제가 이 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다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학교를 소개를 간단히 좀 해드리고 또 우리 정책 제안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저희 학교를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대학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0년도에 성강기 산업에 일축을 해서 거창군과 경남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우리 학교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2010년도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한 2012년도에 학교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교까지 갈 위기에 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폐교하기 위해서 대학의 법인에서 5군데, 기업에서 10군데, 10군데 이상이 와서 학교를 운영을 한번 맡아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무도 하질 않아서 아마 저희 학교가 경남 거창군에 소재합니다. 거창군에 소재하다 보니까 범국민대책위원회도 생기고 또 그래서 또 거창에는 거창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거창도립대하고 병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성강대학교를 폐교를 해야 된다. 12년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운영자로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학년도에 졸업생이 40명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가 교직원들 보수를 한 6개월 못 주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저희들 학교가 특사 사업이라든지 링크 사업이라든지 13년도 13년도에 다 받고 작년에는 우수대학으로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단일 학과입니다. 성강기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 또 에스컬레이터 주차 타워 이런 주로 하는 학과인데 저희들 취업률은 90%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학교가 운영이 좋고 해서 아마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학교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혹 우리 한국성경대학교가 제가 12년도에 학교 들어보니까 일반인들도 잘 몰라요. 우리 학교 그런 학교가 있느냐 할 정도로 아마 여기 계신 총장님들도 이 자리에서 그런 학교가 있었냐고 하는 총장님도 계실 겁니다. 학식 수는 좀 작아만 합니다. 학교는 적지만은 강한 대학으로 키워가자 하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자에 나온 거를 책자한테 읽으면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 요약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대학은 정책 및 산업혁명의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산업혁명과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학과가 5개 학과가 있는 것을 3개 학과를 또 줄였습니다. 또 지금은 성강기 학부로 해서 과를 없애고 학부로서 전체 학생들이 성강기에 관한 거는 모든 것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학과 개편을 해서 학생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또 빌어서 저는 또 우리 대학 신문에 또 우리 이은원 회장님께 또 이렇게 한 건의도 드리고 또 정부와 이렇게 또 우리 또 전문대학교 협의 회장님께도 이렇게 부탁 아닌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문대학은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 취업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강기 산업 쪽에는 성강기 학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술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다 되는데 여기 계신 총장님들은 아마 지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4차 산업, 5차, 6차 산업 가면은 직업군이 많이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군도 많은데 지금도 아마 4년제 대학에는 굉장히 몸으로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학교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령이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의사가 엄청 한때는 또 부족했습니다. 지금 또 남아도입니다. 제가 전공을 토목을 했는데 한때 또 건축학과가 또 엄청 인기 좋아서 건축학과에 또 확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쏠림 현상이 졸업하고 난 애들이 취업이 안 돼서 다 직업을 바꾸고 이런 행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통계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우리 또 교육부라든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우리 직업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잘 통계적으로 관찰해서 이거 우리 학교에 또 아니면 교육기관에다가 이걸 제공했을 때 우리 학교의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우리 대학신문에서 하시으니까 대학신문에서 우리 이은호 회장께서 주도적으로 한번 하시서 그렇게 우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전문대학은 NCS 기반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노력이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거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대학은 그 산업계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대학은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지금 저희들이 대학생들이 일반 사회 기업체에 취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학생들이 그 기업체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기업체에 가서 다시 또 재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 따로, 기업에 가서 또 기업에 대한 교육을 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실업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체에서 학생들을 취업을 받아서 신입사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업 환경에 교육비를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경력자를 구직을 받아들입니다. 왜 교육을 시키면은 최소한의 학교 우리 전문대학에서 2년을 교육받으면은 기업체에 가서 최소한의 1, 2년을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재투자를 학생의 교육에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몫은 우리 전문대학에서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전문대학에서 투자를 많이 하셔서 그 학생들이 기업에 갔을 때 그 기업에 맞는 면허만 익히고 나면은 현장에서 투입됐을 때 기존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다면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굉장히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학교에서는 현장 실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우리 성강기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우리 성강기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라이센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 학생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기업에 가서라도 기존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가진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어서 그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또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사실 저희들이 학생 수가 좀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타 대학들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기업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학생들이 기업을 선택합니다. 그 점에서 타 대학하고 저희 대학하고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은 물론이고 뭐 3년제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전문대학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학교다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토론회 하면서 이런 제안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전문대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또 한 차원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학교 기업으로 재설계하고 또 그런 기업의 창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이 스믹 토론회 올해 지금 3차 하면서 느낀 점은 각 대학들이 재정단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왜 많이 안 해주느냐. 근데 저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정부 지원이 더 적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많아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 환경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더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전문대학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기업을 설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들은 뭐 건국대, 연세대 뭐 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의료도 나오고 그 대학들이 학교 기업의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합니다. 그런 학교에서 그 재정적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학교 기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대학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학교 기업을 육성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과 또 장학 지원 및 시험 및 또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전문대학의 다시 재설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성강기 그 특성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미 벌써 성강기 진단 감리라든지 또 이런 학교 기업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 성강기 안전연구원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 매년 학생들이 10% 이상씩 그게 취업을 해서 또 기업 취업하는 학생도 있지만 또 취업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현재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대학은 자체적으로 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 운영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총장님께서 한 번 더 재고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제가 크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장님께서 그렇죠. 이제 시간 붙일까요? 그러겠습니다. 또 저는 또 전문대학의 교수 학습의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제 개인 신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토목과를 나와서 부산시청의 토목지구로 근무하다가 토목사무관을 할 때 그만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부산시에 근무할 때 제가 그 토목과 모 대학의 토목과 계룡 교수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교수들의 이 역량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하는 시절에 재직하면서 제 학교에 강의를 가느냐고 또 웃음 가실 것 같아서 공직자들은 기관장의 승인만 받으면은 3년제 대학이든 2년제 대학이든 주관 관계없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좀 받아서 그 강의 갈 수 있는 승인을 받아서 모 대학 한 10년간을 제가 계룡 교수로 강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바는 이 자리에서 참 부끄러운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그 민낯인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집단은 저는 대학 교수라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과연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정말 학생들을 정말 자기 자녀 같고 조카 같고 동생 같고 이런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만큼은 우리 교수들이 그 교수의 그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평범한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 진행을 하는데 도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들은 학생들을 이론과 이렇게 주도적으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교는 교수들의 산업체 연수를 학기별 15일 이상씩 의무적으로 기업체 가서 연수를 하게 합니다. 그 연수받은 것을 가지고 산업체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 과정을 적극 반영하고 또 학생들 지도하는 역량 키우는데 교수 학습법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수들이 또 학생들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도록 또 제도화하였습니다. 그 학생 교수 한 사람의 학생들 재학생들의 20-30명씩 의무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면서 또 졸업생들은 3년간 이상 2-3년간을 취업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근무를 잘 하는지 또 그러고 피드백해서 학생들한테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체에 잘 근무하는가를 계속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전문대학만큼은 학생이 지원하고 싶고 또 선택하고 싶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또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을 전문대학에서 그 지역 교육을 통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선택했다는 것을 한국 전문대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